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요즘에 김경환 연구위원님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중국 시장이 아니요, 그렇게 좋지 그거 아니에요? 다른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예. 중국이 조금 뭐 예. 회복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2개월 동안에 뭐 상당히 네네. 뭐 좋은 뭐 전기차, 뭐 태양광 뭐 다 좋았는데 네. 뭐 지금쯤에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최근 동향하고 네. 또 뒤에 이제 3분기에 저희가 좀 체크할 상황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해도 또 불안해 하시니까 또 혹은 반짝 반등이라고 보실 수 있기 예. 때문에 계속 추세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논리들 얘기를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림 좀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거래 대금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그 자료 이제 4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좀 보시면 좀 그림이 작은데 그 상해하고 심천 4,800개 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랑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1조 위안. 1조 위안. 네, 그게 이제 한화로 최근에 이제 원유한 환율이 원화가 쥐다 보니까 예. 193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한화로 190조 원 넘는 금액인데 90조 원. 1조 RMB를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 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사실상 5개월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작년 12월부터 중국에 외국인이 빠진 게 아니라 사실 로컬 투자자들이 먼저 빠졌고 기관이 먼저 빼고 개인들이 빠져나갔다가 4월 말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까지 최근에 좀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까지 좀 들어와서 예. 1조 RMB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 2달 동안 이제 강세를 얘기했던 거는 정책을 생각하면 주가가 싸다. 뭐 네. 혹은 초과 유동성을 생각하면 주가는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나 이런 수급 지표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 지표가 그래서 뭐 회복을 되고 있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 단편적인 것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이 6페이지 그림은 왼쪽은 뭐 전년비로 5월 달까지 중국의 뭐 소비나 생산 이런 지표들 제가 정리한 건데 사실 5월 달까지 중국의 모든 지표가 발표된 거는 시장 예상을 다 상회했고 물가는 하회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구도로 나왔지만 전년비 증가율로 보면은 여전히 2분기는 형편없는 수준의 이제 증가율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5월까지는 그래도 눈높이가 좀 낮잖아요. 왜냐하면 뭐 상해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제 6월부터는 상해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중국의 뭐 PMI 데이터는 50을 넘는 확장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네. 그건 전년비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월비에서 서베이를 하는 거니까 예. 전년비로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또 가격이 올라오면 또 반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6월 달의 지표들 저희가 동향을 좀 점검해 드리면 오늘이 이제 또 마침 말일이니까 네. 제가 다른 지표는 안 보고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물류 지표 많이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로를 통한 화물차들의 운송이 물류의 한 70%를 차지하는 국가니까 인바운드 쪽에서만 저희가 이제 물류를 보면은 이게 화물차 운송량 지수라는 게 전국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괴리를 보이느냐. 지금 마이너스 한 29%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마이너스 13.2%, 15%이 정도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좀 더딘 회복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저는 작년 추세로 거의 붙는 건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확진자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경제를 희생한 상황이니까 경제를 덜 희생한다 해도 네. 기본적으로는 눌러서 이룬 결과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디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 정도면 여전히 조금 전년비 그런 전년비로 보는 경제 지표는 예. 6월 지표까지도 시장이 조금 환호할 만큼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이제 전기차나 예. 자동차나 이런 전반적으로 그 중국 상하이랑 연계가 많이 되는 애들은 분명히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회복세는 조금 더딘 편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앞서갔고 유동성이 앞서가고 있고 네.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3분기까지 저희가 좀 점검해드릴 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 유럽, 미국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약간의 뭐 반등이 보였다고 해도 뭔가 투자하기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결국에는 다시 또 네.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네,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중국 쪽에 대해서는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예. 뭐 중국을 투자 안 하시더라도 혹은 미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조금 방해 요인이 되더라도 국내 뭐 시장을 보시더라도 중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주가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좀 반등을 한 다음에 약간 이제 선택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던 안 하시던 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기적인 사이클, 뭐 제가 장기는 절대 못 맞히니까 틀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릴 때 그거를 이제 내가 바잉할 거냐? 아 이건 아니다. 걔네라고 다를 수는 없다라는 영역으로 사실은 가긴 하니까 네.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조금 그 중국의 중장기 전략이나 현재 장기 흐름에 대해서 좀 신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하고요. 그걸 전제로 중국이 지금 현재 반등한 부분이 물론 7, 8월에 일부 쉬어갈 수도 있고 경험상 대저점에서 올라오더라도 또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조정을 이때라도 팔아야겠다로 보실지 아. 이때 다시 더 살지를 보시는 예. 걸로 볼지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예.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저희가 7페이지를 좀 띄워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 추세를 이어가는 힘은 그 실력은 정책 여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기적인 정책은 뭐 통화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에 중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좀 짜게 타이트하게 재정과 통화를 운용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 왼쪽 하단에 인민은행하고 뭐 연준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앙은행이니까 연준의 자산 추이하고 인민은행 자산 추이인데 밑에 있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게 오히려 인민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이번 사이클에 덜 풀고 빨리 접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접었죠. 그러니까 비단 이제 시중 유동성까지 다 감안해서 보셔야겠지만 중앙은행 의지 자체가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다시 또 풀 수 있는 템포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고민과 예. 중국 인민은행이 생각하는 고민은 좀 결이 다른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페이지 상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이나 중국의 가계 정부의 부채 증가율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거는 탐방을 가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19년 하반기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출장을 못 가고 있는데 예. 그 전에 한 4, 5년을 제가 중국 출장을 가면은 꼭 신평사도 가고 은행도 가고 애널리스트를 만나도 조금 그런 부채 쪽을 보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예.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부채 관리를 되게 소위 말해 빡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알고 계신 부채의 근원 중에 뭐 지방정부 부채나 부동산 부채나 또 기업들의 중에서도 좀 부실했던 국영 기업들이나 지방 국유 기업들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4, 5년 동안 부채 조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헝다 이슈가 작년에 터졌을 때 저희의 주장은 후행적인 결과물이고 얘네들 언제부터 코너로 몰았냐면 2016년 이후부터다. 걔네들 공급자 쪽도 문제가 큰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계속 손발을 자르고 한쪽에서는 가계 수요가 부채가 우리나라처럼 늘어나니까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또 했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난 5년 동안 이런 지방 정부에 대한 부채 관리를 통해서 인프라도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되돌리더라도 여력에 따라서는 상당히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동산도 지금 이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조금 더 많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플랫폼 경제 규제를 또 했죠. 아시는 대로 이제 이번 8월 1일부터 그 난리를 쳤던 그 반독점법 개정안이 예.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좀 돌릴 수 있는 여력 또 석탄이나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해서도 한 1년 반 가까이 탈탄소 해보겠다고 상당히 억제를 해서 작년에 그 난리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은 내부적으로 요새 가상화폐 얘기까지 하고 있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규제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중국을 보실 때 얘네들이 정책 여력이 어디서 나올까? 단지 연준하고 금리 차가 되는데 저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보시면 좀 협의적인 거고 조금 더 광의적으로 보면 지난 4, 5년 동안 구조적으로 옥죄했던 것들을 당연히 180도 뒤집진 않아요. 얘네들이 뭐 지금 뭐 정치 리스크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부양을 연준처럼 몇 년 전처럼 하기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최소한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했던 것들을 풀면 특히 산업 규제 쪽에서는 상당히 풀 게 많다는 게 저희 주장이라서 뒤에 경기 사이클 좀 보여드리겠지만 제 예상을
전반적으로 정책 여력이 실력이고 본인들이 최소한 제가 볼 때 고용 상황을 봤을 때는 11월에 뭐 그분의 3년임 여부 결정과 새로운 지도부 등장 이후에 고용 상황이 뭐 그렇게 빨리 풀릴 것 같진 않아서 만약에 정책을 꺾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은 여전히 신흥국 내에서는 여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조정이 오더라도 사자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번에 2분기가 중국 시장의 글로벌 락이 굉장히 아웃퍼폼했잖아요. 네. 뭐 미국이 망가지고 유럽이 망가진 와중에 중국만이 버텨냈는데 그럼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베팅하기 위해서는 뭔가 봐야 될 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으로 미국은 사실 유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뭐 정책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3분기 업데이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키는 혹시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중국에서는? 일단은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무리 뭐 구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단기 정책을 꺾는다든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기차, 태양광,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꺾일 수 있죠. 그래서 가깝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은 정책 회의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11페이지에 조금 자료를 띄워놨는데 7월 말에 중요한 회의가 좀 있습니다. 정치국 회의라고 또 하죠. 이게 지난번에 뭐 그 찔링 위원님 나와서도 이렇게 정책 같은 거 잘 얘기해 주시는데 4월 29일에 중앙 정치국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냥 중앙 정치국장만 붙으면 그냥 중요하구나 권위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분기마다 경제 주제로 해요. 근데 4월 말께 어떻게 보면 시장에 2차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7월 말에 회의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29, 30, 30일 중에 열릴 겁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는 11월에 20개 지도부 출범이 있기 때문에 부양 기조로 갈 겁니다. 특히나 어제 나온 인민은행 통화정책 그 관련된 시행 그 통화위원들 보고서를 보면 크게 꺾을 생각은 없는데 최근에 물가 코멘트가 얘네들도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생산자 물가는 떨어지는 중인데 소비자 물가가 바닥이니까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최근에 뭐 수해 피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얘네들도 CPI가 올라가는 건 좀 신경을 쓰죠. 그래서 7월 말에 이 정책을 좀 혹시 세게 꺾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의 생각은 재정이나 부동산은 더 완화할 것 같고요. 방금도 제가 오기 전에 오면서 텔레그램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 공무원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프라 투자가 죄다 태양광 풍력 이런 데로만 잡히니까 정부가 지금 한 3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60조 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전통 인프라나 이런 쪽도 좀 투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한 달 사이니까 재정 정책이나 부동산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더 완화할 것 같고 대신 통화 정책만 좀 보자. 혹시 통화 정책에 조금 코멘트가 바뀌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난 10년 평균 정도까지 올라온 뭐 전기차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단기 차익 실현 빌면 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체크 사항이고요. 예.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 14페이지 제가 이제 실적 시즌이 옵니다. 중국도 2분기 실적이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발표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번 실적 시즌에 지수는 이미 많이 빠졌고 뭐 실적을 많이 안 까서 추정치가 많이 하락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은 전체 본토의 상해 심천의 상장 기업들이 올해 연간 실적을 대략 한 7% 정도 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올해 이익 전망을 애널들이 이미 한 7% 깠는데 아마 이번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실적이 나오면서 예. 추가로 추가로 하향 여지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저희가 우한 사태에 있었던 2020년에 대략 한 10.4% 정도 깠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많이 깠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기차나 뭐 이런 내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네. 더 나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보통 빠지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닌데 예. 전체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은 평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실적이 좀 미싱이 나오면 예. 중국 애들도 좀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빠지는 그림에서 뭐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분야별로 좀 극단적인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도 굉장히 중요한 키다. 그리고 하필 또 실적이 한참 많이 나올 7월 말에 아까 정치국회의가 열려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정도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뭐 특별하게 그 내부적인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흐름에서 7월 말에 좀 주목을 하시고 그때 진입 타이밍으로 오히려 보시면서 그때 어떤 조정 가능성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과거에 저희 둘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27일 날 저희 김경환 연구위원님이 나오셔서 바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다 말씀 안 하셨는데 야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물다. 그 다음에 29일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죠? 제 기억에 또 그렇게 됐는데. 제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아, 네, 예. 네. 아주 위축돼 있어가지고 예. 네. 지나고 보면 중앙정치구회가 변곡점이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예. 위원님 조언이 사실은 맞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워낙 중국에서는 그 회의를 워낙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회의 이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예. 시장에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을 투자한 분들이 다들 고민인 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사실 기존에 테크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중국은 섹터별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문제는 전기차 쪽은 굉장히 매우 핫하고 또 그렇다고 다른 영역은 지수 놀라운데 아직도 식은 영역은 많고 그럼 결국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 투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가이드를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네, 뭐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방금 자료 쓰다 왔는데 네. 일단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중국 소비재 매집하자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기에 있어서는 뭐 물론 전기차가 좀 흔들릴 때 전 더 사자는 의견 드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기술주 성장주들 좋게 보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홍콩에 있는 플랫폼의 뭐 전자상거래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찡둥,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나 예. 지금 중국의 경우는 상당한 아픔을 줬던 뭐 항서제약 같은 제약주들이나 또 음식료 쪽에서 뭐 중국의 백주 기업들이나 전체적으로 제가 밸류에이션 비교를 좀 해보니까 얘네들 고점이 언제였냐면 2021년 2월 정도가 거의 전고점 대부분 그래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로 밸류에이션은 한 40%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로직은 뭐냐면 중국 소비는 올해 연중의 하반기에 락다운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합니다. 중국 소비는 아마 L자보단 조금 더 높은 아주 완만한 U자로 회복할 거라서 소비 경기를 보면 소비주를 살 수 없죠. 근데 지금 돈은 엄청나게 찰랑찰랑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이 발생한다면 지금 굉장히 수급이 빈집인 상태인 소비주들을 좀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리오프닝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미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어제랑 오늘은 중국의 뭐 면세 기업들이나 중국의 제약이나 음식료 이런 게 이미 지금 사실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까마득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나 현재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든 주식을 지금 살려고 하는 분위기상에서 다음 로테이션은 3분기에 예. 소비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국 소비주에 물려서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예. 새로 진입을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뭐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중국 소비가 마지막으로 회복을 하는 거고 하나 더 플러스 요인이고 아직은 뭐 미정이지만 결국 이 제로 코로나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조금 보너스 카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추천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대표 소비재들을 사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오늘 중국이 여행주하고 면세 이런 것들이 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어제 나온 뭐 입국 격리하는 거 뭐 줄인다. 그 입국하는 사람들 뭐 줄이고 돌아다닐 때 이제 그 확진자 나온 지역은 중국은 앱에 이렇게 별표 표시가 돼서 예전에 저희 그 앱 쓰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동을 옥죄었는데 그걸 요번에 해제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갔는데 사실 그 내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이게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들 이제 타파하고 워낙 상해 그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최대한 본인들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예. 방역을 해보겠다는 측면이라서 워낙 소비주가 지금 아무도 안 들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 소비 지표는 되게 느리게 회복하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어떤 유동성 상황은 하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중국의 소비주를 홀드하시거나 새로 들어가실 때 소비주들 종목을 혹시 보신다면 중국 소비주들 굉장히 싸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지수로 본다면 여전히 홍콩은 하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보시면 뭐 일봉 차트 보면 좀 올라온 걸 보이지만 여전히 비참하거든요. 지금 사실 뭐 누적으로도 올해 상반기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다른 시장 대비는 좋았지만 그건 작년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고 제가 아까 그 플랫폼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그 8월 1일에 시행하는 이 플랫폼 그 반독점법 개정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규제의 일종의 이제 새로운 것들은 끝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의미는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 하에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이나 좀 어려운 비즈니스는 여전히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처럼 단순하게 중국 정부가 새롭게 지금 건드릴 이유가 별로 없고 이미 이 반독점법 개정안을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이미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모든 그 기업들을 좀 많이 패서 네. 지금 야들야들해둔 아니, 근데 왜 습질이 부드럽게 해놓은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예. 사실상 저희가 8월 1일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규제 시작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시장은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제일 커서 예. 이제 중국 정부 공식적인 의견은 본인들의 규범과 세팅이 끝났다가 이제 8월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밸류에이션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저희는 전자상거래 같은 애들 예. 이런 애들이 사이클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전히 좀 하셔도 되는데 단 ADR이 아니라 홍콩에서 잡으셔야 된다. 그거는 뭐 앞으로 내년까지의 전반적인 정책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ADR을 잡으면 네. 안 되고 홍콩. ADR이 뭐 선택도 많으시고 뭐 미국 하시면서 좀 이렇게 겸사겸사 하실 수도 있고 예. 혹은 또 예전에 뭐 CF, KF 같은 굉장히 정말 차트를 보면 어마어마한 저희는 그건 애시당초 원래 그쪽 얘기는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 전반적으로 ADR은 수급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저는 미중 간의 뭐 그런 회계감리 관련해서 상패 논란 이런 것들이 네. 지금은 이제 개별 이슈로 보시지만 크게 해결될 걸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콩으로 돌아올 걸로 다 보고 이제 홍콩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홍콩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홍콩의 성장 기술주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다만 전자상거래부터 좀 쉽게 시작을 하자. 뭐 전자상거래. 바이오테크 막 저희 뭐 무슨 중국의 뭐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게임이나 규제 리스크 있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 쪽에 있는 텐센트보다는 알리바바나 찡동을 보시는 게 맞다. 뭐 이런 만약에 제가 요지가 보시면 되죠. 알리바바를 너무 사고 싶으면 네, 홍콩으로 가서 사야 되겠네. 그렇죠. 네, 홍콩 홍콩으로 가서 알리바바 사시면 알리바바. 되죠. 어. 네. 그럼 항생 중에서도 항생 테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약간 더 강할 수 있겠네요. 네, 항생탱크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냥 말이 좋아 트레이딩 바이지 저희가 6개월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여전히 싸고 여전히 좀 최근에 의견이 제가 조금 더 올라간 편입니다. 그게 이제 소비 경기 측면보다는 말씀드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됐다. 네. 그래서 제거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혹시 이게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예전에 규제를 했을 때 중국에서 왜 규제를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뭐 제가 두들기 일단 아까 뭐 줄 봤다 얘기도 앞에서 선임님이 하셔서 예. 그래서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약간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제가 이제 정책적인 걸 공식적인 의견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예. 어쨌건 그 2년 전에 2020년 9월이죠. 예. 벤트그룹 상장 네네. 금지되면서 어쨌건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었을 거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해석이 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는 중국에서 일찍 시작한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규제도 시행을 하고 사실상 다른 글로벌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하면서 플레이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했고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본인들의 명분은 뭐냐면 개별 2개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각각 한 저희 그때 계산했을 때 한 개 기업이 30-40%씩 올라가고 데이터 독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이 최우선인 나라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 시점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의 어떤 시점이 임계치에 왔던 시점이 예. 그 난리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요. 반독점법은 약간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지 뭐 시장이 있는 국가들이나 전반적으로 조금 페어해 보이는 국가들은 과징금 형태나 뭐 다른 어떤 방식을 택했을 수 있는데 예. 중국은 사실 이번에 제가 반독점법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정책의 그 출시는 좀 불친절한 국가긴 해요. 저도 10년 살았지만 네. 모든 것들을 조금 선전을 세게 하고 과감하게 한번 세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는 구도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거에서 분명히 신뢰를 많이 이루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그냥 단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규범과 세팅을 본인들 입으로 했고 고용 환경이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플랫폼 규제를 계속해서는
고용을 살릴 수 없는 명분상 확률적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 또 다음 기 그 20기 지도부 출범해서 지금 분명히 작용화된 흐름이나 이데올로기 위주의 뭔가 시장 경제 정책을 쓰거나 정부냐 시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희도 좀 대응하고 말씀을 계속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나 예. 글로벌 자금 흐름의 시각들이나 이런 거에 조금 편승해서 예. 조금 더 플레이 해보자라는 의견이고 플랫폼은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에 대한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도주는 그냥 중국 정부가 오늘도 발표했는데 에너지 쪽 에너지. 네, 뭐 인프라 쪽에서 근데 워낙 수혜주가 적고 손이 안 나가시고 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라 하다 보면 전기차는 이미 막 엄청 올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대안으로서 소비재나 전자상거래 같은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예. 네. 갑자기 알리바바를 너무 사고 싶은 네. 홍콩 가서 그런 이제 생각이 딱 드네요. 너무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마음에 확 와닿는. 너무 저도 사심을 약간 채웠어요. 사심을 좀 채운 그러한 또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벌써 또 10시가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또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의 조정이 정말 길었습니다. 2021년 1월과 2월에 고점 나오고 지난 1년 거의 한 5개월, 1년 4개월 정도를 기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기 과열에 나온 것들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저는 공감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 퇴직연금 계좌에 항생 테크 ETF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벌써 플러스권이긴 한데 조금 더 홀딩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